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이고요.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놀라운 기록이 국회를 통해서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최서원 씨, 개명전 이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8개월 동안 검찰에만 출정을 51번 갔다. 구치소에서 검찰로 간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놀랐는데 네. 최근에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사건을 고발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네네. 그분도 이제 구속이 돼 있었는데 한 11차례 검찰에 불려갔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에. 1년에 11차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송영길 대표 아니, 쪽으로. 그건 뭐냐면 굉장히 많이 불려간 거다. 너무 많이 불려갔는데 아. 조서가 어딨냐. 11번 불려간 동안 조서가 없었다. 그럼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편의를 제공하거나 회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 저쪽에 이화영 지사 쪽에서 나오는 연어 접대하고 연합회.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네네.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법원도 조서를 가져와라. 여러 번 불렀으면은. 네네.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조서 남겨야 됩니다. 근데 조서가 없어요. 아니, 그 전에 원칙은 검사들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속 장소가 뭐 서울구치소로 돼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 부른 것도 잘못이지만 1년 동안 11번 부른 거 가지고 난리가 났다. 사실은 이제 부르면 안 돼요. 네네. 원칙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장시호도 그렇고 이정근도 그렇고. 네. 재판은 저쪽 검사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사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쪽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왜 불러냅니까? 네. 그 딜치기 딱 좋잖아요. 검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구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 나한테 유리한 거 하나 불어줘. 그럼 내가 너 구형 적게 해줄게. 이렇게 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근데 지금 이 이정근의 11번도 야, 왜 이렇게 많이 불렀냐 했는데 8년간 51번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뭐 꽤 많다 아니면 뭐 제가 볼 때는 비교할 건국일의 신기록이 아닐까 그래요. 건국. 왜냐하면 지금 이 장경태 의원이 받은 건데 네네. 이게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연간 10번 이상 간 사람 몇 명이나 있냐. 그게 지금 이 서울구치소가 뭐 한 3,0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데 3,500, 600명. 그러니까 네. 장시호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연간 10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60명 정도 다 이게 다인데 8개월간 51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구속된 피해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뭐랄까 거물이랄까 주목할 만한 사람 뭐 여러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지금 회장 또 1년에 9번 불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이재용 같은 거물도 1년에 9번인데 사실은 이재용 같은 경우는 진짜 불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사건 거 말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시호는 어쨌든 이재용하고 박근혜 사건 때 참고인의 자격이 있었으니까 한 번은 부를 수가 있어요, 검찰이. 근데 불러서 조사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50번 불렀잖아요. 근데 이재용은 다른 사건에 참고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 가지고 재판 들어갔잖아요.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은. 근데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시호 녹취록에 이재용이 그 프로퍼폴이고 뭐고 딜을 쳤다는 정황이 있는 건데 이재용하고도 딜을 쳤을 겁니다. 그렇게 9번 불렀다면. 야, 이건 정말 검찰이 상당히 문제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거는 정호성 박근혜 문고리 비서관이 자기 재판에서 이 태블릿 PC를 증거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가 말한 대로 재판이 시작되면 특검이고 검찰이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 피의자를. 근데 갑자기 또 부른 거예요. 부르러 갔어요. 정호성 씨가. 다음날 나오더니 태블릿 PC 증거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 회유했던 의혹들이 제기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시호한테는 정도가 아주 심할 정도라는 얘기는 한 건이 아니라 정말 무수한 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하고 이 증언에 대해서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문제의 탄핵이 예상되는
그 검사 있잖아요. 김영철이라고. 지금 북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인데 이 검사가 그렇게 51번이나 부른 겁니까? 아니면 이 검사를 비롯한 여럿이 부른 겁니까? 아니죠. 김영철 혼자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 팀장인 윤석열부터 한동훈 이건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지가 조서에 나오는데 일단 이제 이 아마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겁니다. 조서 가져와봐라. 그럼 아마 없을 겁니다. 조서가. 조서가 없으면은 이제 누가 왜 불렀는지는 장시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변 대표님은 회유, 뭐 협박 또는 편의 제공 아니면 저는 비슷한 거는 해봤기 때문에 내가 정황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하고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뭐 이건 이화영 쪽도 그랬다 그러는 건데 이미 다 탄핵 끝난 거. 태블릿 PC 그 조작만 인정을 하지 말고 최소한 거라고만 뭐 인정하면은 석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저희 검사가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게 최소한 거 아니라는 주장만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회유는 있었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회유입니까? 아니면 뭔가 뭐 의견 전달? 뭐라고 합니까? 회유네요? 아니 뭐 의견 전달인데 왜냐면 석방이라는 대가가 있으니까 회유라고 볼 수 있네요. 그거 비슷한 건 지금 저쪽에 누굽니까? 이화영 지사 쪽에 무슨 뭐 검사 그 수원지검의 검사장 출신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저랑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근데 이건 일종의 사법 방해 아닙니까? 미국이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범죄의 조항이 없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마음껏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일들 너무 많이 하겠던 거죠. 독일 같은 나라는 법집행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고. 그쪽 맞아요. 그런 범죄라 그러죠. 미국이 이제 사법 방해죄고 독일이 법 왜곡죄라 그래가지고 중벌로 알고 있습니다. 중벌로. 와, 심각하네요. 이거 그 검찰총장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국가기강, 국기를 문란시키는 일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서 연호접대 같은 거 있을 수도 없다고 떠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장시호 녹취하고, 장시호 녹취를 떠나서 이미 그 당시 조중동 언론 보도에 장시호한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피자 사주고 다 나와요. 이미. 그럼 연우 사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은 펄펄 뛰었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이 장시호 건대에서 뭐 이원석 총장이 이제 좀 나가겠지만은 뭐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14일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김영철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이 사건은요. 김영철이 안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 밝히는데. 왜냐하면 김영철이 한동훈, 윤석열 등과 함께 장시호라는 사람을 협박, 회유해서 위증과 증거 조작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장시호가 나오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시호가 지금 이제, 아까 51번 불려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불려갔냐, 51번 동안에. 뭐 필요하면 아는 대로만 기억해서 써봐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장시호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김영철과 한동훈이가 뭘 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할까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제 생각에는 장시호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일단 너무 광범위한 위증을 시켜놔가지고요. 이 장시호가 스스로 거짓말을 만들었으면 좀 기억을 할 텐데, 우리도 지금 장시호랑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해보잖아요. 붙어보면은 장시호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시호의 표현대로는 던져진 이야기를 그냥 했을 뿐이어서 검사들이 자료를 주면 그걸 읽었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정 나와서 사람 이름도 기억 못 해가지고 검사가 발로 차고 그러면 다시 똑바로 이런 수준이 없어서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장시호가 입수를 하고 검찰에다가 제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엄청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막 달라요. 얘기가 계속 다르고 또 장시호와 같이 이 일을 했던 장시호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또 증인 채택됐는데 장시호 친구, 셋 다 얘기가 다 달라버립니다. 남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짰으면은 대충 맞추겠죠. 남이 짜오다 보니까 세 명의 얘기가 다 달라서 세 명 다 증인 채택이 됐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민주당 법사위원장 한 명이 알고 있으면요, 3명 딱 앉혀놓고 물어보면요, 네. 그 자리에서 자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은요, 장시호 아까하고 이지훈 변호사, 김윤미 이런 사람들은 최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연루자들은 정권의 권력에 빌붙은 실세들이 많잖아요. 네. 아마 뒤에서 꽉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스크럼 짜고. 네. 네. 근데 아까 말한 장시호 친구 김윤미 이 사람은 그냥 화장품 판매업자거든요. 네. 그냥 검찰이 시키니까 아유 그래 내 친구 장시호가 잘 빠져나왔겠지 했을 거라면 협조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큰 범죄인 걸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범죄를 은폐하는데 막 가담을 하고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그건 처벌 가능성도. 그렇죠.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지훈 변호사 사람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김영철 편에 서서 이 진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국회 첫 번째 상황에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불고 이 사람들은 빨리 정확히만 자백을 하면은 처벌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잖아요. 네. 이분도 우리 변 대표님 책도 보고 그래서 와 정독을 했다, 많은 걸 배웠다 이런 표현도 하대요. 저는 이분이 네. 그 판사 김성수 TV에 나가서 네. 김영철 탄핵의 제 1순위가 뭐냐? 박근혜 수사할 때 증거 조작 문제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 보고 아 이분 이거 정확하게 지금 판을 봤구나. 위증교사 혐의가 크긴 한데 그게 사실은 장시호한테 위증을 시켰을 정황들이고 네. 장시호가 그러면 위증을 한 게 정확히 걸려든 거는 태블릿 관련 발언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증거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장시호의 위증을 백기를 들게 해야지 그 뒤가 연결될 겁니다. 나머지 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시호가 삼성대에서 지원했다는 것들은 위증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 이 내밀한 문제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태블릿 조작 문제니까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장시호한테 이 자백을 받아버리면 뒤는 그냥 풀려버리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태블릿 조작부터 먼저 치겠다라는 걸로 느껴졌고, 네. 그래서 그냥 장시호한테 태블릿을 보관받았다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 위증밖에 한 일이 없는 김윤미라는 장시호 친구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람 나와서 자기는 PC방에서 보관한 적이 없어. 근데 보관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거든요. 그거 따져 물으면요. 보관시키라고 따져 물으면은 이 사람 100개 들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이 책을 김승원 의원한테 보내주셨어요?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제가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본인이 책을 찾아서 네, 다 정독을 해서 이제 그렇게 본인이 판을 짰죠. 굉장히 성실한 태도네요, 국회의원이. 그렇죠? 뭐 저도 사실 근데 원래 이게 당연하긴 한데 물론 당연한데 사실 이런 국회의원을 원래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와. 당연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 양반이 판사 출신이니까 법조인인데 그러니까 법률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도 굉장히 뭐 그런 표현을 썼네. 충분히 합리적 의심할 만하다 이런 표현. 이건 신중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증거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증거들도 완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로 승부를 걸만하다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 태블릿 PC를 이렇게 2017년 1월 5일 날 이제 자기들 말로는 장시호가 가져왔으면은 그거를 딱 포렌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밀봉을 해놔야 되거든요. 밀봉해 놓으면은 밀봉한 사람의 이름도 적어서 이 사람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열어요. 네네. 이게 원래 대검 얘기인데 20일 뒤에 누군가 열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사진 찍다가 자기 얼굴에 같이 찍혀버렸습니다. 네. 그게 특검제 4팀 소속일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조작한 그 유력 용의자 아니겠어요? 제가 2년 동안 한동훈, 윤석열, 김영철 계속 공문 보내가지고 누군지 밝혀라 이 사람. 2년 동안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승원 의원이 이걸 본 거죠. 이거는 명백하다. 네. 조용히 밀봉되었을 태블릿 PC를 누가 열어보고 이걸 사진 찍었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추정은 되지만 특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2명으로 추정했는데 강백신 검사 아니면은 정민영 변호사. 그러니까 특검제 4팀 소속이가 되니까 제가 둘도 다 보냈어요. 강백신하고
답변이 없어. 근데 특검 사팀은 알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인상인지 몰라서 그런데 같이 늘 함께 생활했던 특검대 4팀, 예를 들면 팀장인 윤석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못하냐. 심지어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네. 민사재판에서 제가 재판부 요청을 했어요. 그 재판부도 맞는니까 윤석열에게 이거 특정이 와라 명령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검사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야, 이게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를 푸는. 그래서 작업이. 아마 최상병 청문회 때 국민들이 우라통이셨을 텐데 네네. 그거 완전 범죄 조직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네네. 그런데 여기는 얘가 말한 대로 선의의 민간인들이 많이 개입해 있어가지고 이거 무너질 겁니다. 이거. 네. 심지어 장시호조차도 이 검사들 편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구속된 사람으로서 협박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사람이 네. 그 뭐하러 그걸 편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8월 14일, 8월 14일이어서 주목할 날짜가 하나 재밌는 게 생겼습니다. 이 장시호가 얼굴만 봐도 벌벌벌벌 떨 만한 사람들이 1순위가 최순실이죠. 네. 자기 이모를 위증으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죠. 네. 이재용이죠. 그리고 이거를 파헤친 저하고 강진구인데 이 5명을 증인해서 모두 뒤로 뺐습니다. 네. 원래는 전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일단 핵심, 지금 제가 얘기한 5명이 핵심 증인들. 네. 이 뒤로 빼놓고 마음껏 떠들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을 이제 거짓말하면은 2차 때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5명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도 장시호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도 자료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질문하면은 장시호는 14일 날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못 나오는 수가 있는데 네. 못 나오게 되면 이건 도주야 도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심각하게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장시호 건으로 결국에는 이 검사들의 범죄는 다 잡히지 않을까. 지금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8월 14일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날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진 않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이것저것에서 하셨죠. 대선 전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그때는 뭐 전 검찰총장 부인이었겠죠. 김건희 씨가 김종인에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을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약간 묘한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김종인 어떤 면에서 거물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정권 창출에 이곳저곳에 기여하기도 했고 역할도 했고 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윤석열 본인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말 김건희 역할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선거 기획을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네. 아니 뭐 김종인 전화번호 몰랐을 리도 없고 윤석열. 네네. 그리고 이 격식에도 안 맞아요. 그렇죠. 격식에도 이거는 나이가 많잖아요. 이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건데 와이프가 전화했지. 그럼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김종인 씨가. 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겠죠. 이제 결국에는 선거 기획까지도 김건희가 다 짰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국정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지 뭐 최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윤석열 정권 막 이상한 일들 많이 벌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막 거의 때려 죽이는 수준인데 이런 것도 무슨 김건희 쪽은 이게 아닌가? 왜 저렇게 무슨 의사한테 원수 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냐? 아니 그렇기도 하고 출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냥 1년 날려버리는 거고 의사들 또 전공의들 이런 사람들은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무슨 답이 있나? 그러니까 뭔가 좀 무리하게 일 벌이는 것들은 다 김건희와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개입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합리적인 의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또 우리가 챙겨봐야 돼요. 의사들 문제도요. 저게 지금 이 재벌의 이 민영화 문제하고 병원 영리화 문제하고 이 원격 의료 시스템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이 이제 더 이상 먹거리 차릴 거 없다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노렸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 시장을 전면 자유화 영리화해서 거기서 원격 시스템으로 의료를 다 해버리겠다는 거였는데 의사들이 나름 파워가 있으니까 못 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냥 의사를 다 때려 죽이고 있는데 만약에 의사 이거 때려 죽이면서 이게 시스템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원격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럼 거대 병원 몇몇이 시스템으로 퍼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건강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또 재벌이 노리는 게 이 영리보험들도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누군가 저는 이거 이 윤석열 쪽에다가 이 단순히 무슨 뭐 의사들 뭐 때려잡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이권 사업과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그런 스타일들은 주로 김건희 인맥들이죠. 그런 스타일들은. 근데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사보험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거고. 한 비슷해 미국식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미국식 같은 경우 수술 한 번 하면은 뭐 5억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911 한번 부르면 뭐 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 1,000만 원 들어오고 뭐 이런 거요. 그렇게 되는 거죠. 119 부르면 1,000만 원.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원격 의료로 그냥 떼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가는 거죠. 미국에서 배울 게 많겠지만 정말 미국의 오바마가 배우면 안 되잖아요. 오바마가 한국 거 보고 백과가서 해보려는 게 오바마 케어였죠. 근데 와.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망해가는 미국 시스템을 한국이 지금 베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지금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냐 보면은 뭔가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나중에 저거 이제 왜 저렇게 러시아한테 찍히면서까지 우크라이나 가서 설쳤냐. 네. 저거 분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문제 있을 거고 아마. 근데 윤석열 쪽 라인들은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다 검사들이고 이런 데인데 되게 비즈니스 브로커들은 다 김건희 인맥들 아닙니까? 아이고. 심각하네요.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따져봐야. 이건 나중에 이거 윤석열을 끌어내려도 이거 회복하는데 거의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파트들은. 네, 그렇죠. 의료 시스템 이거 언제 될지 모르고 저 우크라이나 건드린 거는 나중에 러시아한테 어떤 보복당할지 모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러시아나 중국은 대한민국의 시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5년 만에 뭐 시간도 바뀌고 그러지만 거기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꽤 오래 가는 시스템이기도 아니 하고.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게 자기 가오를 무너뜨리면은 그럼 반드시 보복을 해서 버티는 정권들이거든요. 그게 쓸데없이 권위주의 정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걸로 버티는 정권인데 푸틴이 볼 때 얼마나 이 망신이 나겠습니까? 막 짱돌 집어 던지고 푸틴한테.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치열한데 해리스 어쩌고저쩌고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하고 사실은 이제 일들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키고 이 동북아시아 문제도 푸틴하고 풀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임기가 이제 4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푸틴하고 풀어야 되는데 푸틴한테 짱똥 열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임기가 또 3년이나 남았어요.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이 사람 이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뭐 윤석열 한 명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다 보복 잘못하면 뭐 다 그냥 뚜둥 맞는 거죠 그냥 이게. 듣는 얘기 다 하나하나가 심각하고 좀 두려움도 생기네요. 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책위 의장이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윤한 싸움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긴 거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언론사들은. 왜냐하면은 윤한 싸움이 있는 걸로 국민들은 사기쳐왔기 때문에 한동훈이 손을 제압했다고 또 사기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화기애애했습니까? 한 번 만찬하고 또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당리는 한동훈이가 알아서 할 거다. 한동훈이가 다 맡아서 할 거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동훈이가 그냥 힘을 받으니까 정정식도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김상훈이라는 저 TK 사람 데려오고 그냥 너무 부드럽게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이제 한마디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범죄 공동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한동훈 말고 딴 놈이나 찾다가도 결국 한동훈이 들어오면 손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랬었고 일정도 한동훈 밀어주는 거죠, 윤석열이. 불협화음이 없다.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네. 예. 한동훈 당선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갈등도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뭐 밥이야 공식적으로 또 낙선자들까지 먹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비공식 회담처럼 이렇게 불러서 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이례적이죠. 네. 그건 아주 이례적이죠. 그 다음에 회담 사실도 나중에 밝혔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윤석열과의 거의 최측근만이 가능한 건데 네. 한동훈은 한동훈 최측근이 맞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때 김무성 당대표랑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탈했다 그러는데 네. 김무성이 몇 번의 오더를 넣었는데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어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서만 네. 먼발치에서 보는 관계. 네. 네. 그런 정도인데 그때도 근데 뭐 김무성과 박근혜가 전쟁을 벌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네네. 불편한 관계라고 했었지. 네.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서로 죽이니 뭐니 뭐 얼마나 그딴 식으로 보도했어요. 조정동 그렇죠. 주도해가지고. 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딱 불러가지고 비공식으로 아마 수많은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철 탄핵 문제부터 해가지고 저 청담동 술자리 자기들 비리 걸린 것들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최소한 딴 건 몰라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서의 조작 수사 한마디로 김영철 탄핵건하고 청담동 술자리는 같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터지잖아요. 지금 이게 터지는데 둘이 뭘 싸우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요청을 했겠죠. 이거 내가 다 막아드릴 테니까 좀 나한테 맡겨달라. 그래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겠죠. 네. 이진숙 씨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뭐 의례적인 뭐 보통 현충원도 가고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바로 그냥 KBS 한국방송공사하고 박문진 MBC 대주주죠. 여기 이사들 선임해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급하죠. 네. 급하다. 뭐 그것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MBC 박문진 이사 임기가 12일 날 마치니까 네. 급하게 가서 뭐 다 처리했더라고요. 네. 네. 싹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10일 시작되면은 MBC 사장 교체하고 뭐 수순을 밟겠죠. 네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사표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해서 지금 안 내는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 네,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정지 상태로 이제 가서 이 재판을 받겠죠, 현재. 네. 근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두 가지를 남들이 있다고 볼 텐데 방통위원장의 그 헌재 재판에서 좀 유리하다 싶으면은 계속 가서 이겨서 방통위원장 하면 되는 거고. 네네.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그냥 MB 사장으로 가도 된다, 이거, 자기는. 그 두 가지를 다 아마 허락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한테. 네.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가서 청문회 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막 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정도는 다 용납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MBC 사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든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 이를테면 이 법인카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추악하다 할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보수에서도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좀 민망하거나 왜 저런 사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냐 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진 않나요? 아니 근데 오히려 이 여론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던데 보수에서 MBC 노조를 끝장내겠다 하다 보니까 무슨 부정을 하든 뭐 부패를 하든 네네. 일단 MBC 노조 끝장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박수를 받고 이진숙 씨도 아마 자기 명분은 한마디로 이제 전 국민에게 망신당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 소수의 20-30%의 보수 국민을 꽉 지지를 받고 갈 명분은 MBC 노조 때로 잡는 거거든요. MBC가 노영 방송이다 네. 이런 프레임이죠. 네. 제가 그래서 방통위원장보다 MBC가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자기 명분 찾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벌이겠죠. 아마 전쟁을 벌일 겁니다. 네. 근데 그 결과는 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이 좋은 방송을 볼 권리도 있고 또 파행을 거듭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공영방송대에서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근데 이게 지금 강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계속. 그 정도. 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정권이 또 바뀌면 그 이제 이러다가 이제 반대파도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또 들어와서 그럼 이제 MBC 또 보수파 또 쓸어버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전 더 이상 이 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진숙 하나가 저거 망나니 탄다는 거 보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고용방송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든지 아니 없애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거는 대안을 내야 돼요. 네. 이대로 못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송법 개정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기서는 이제 이사수를 굉장히 늘려가지고 공영성을 강화한다 뭐 이런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명박 때 사실은 저희가 만든 안인데 보수에서 만들었어요. 네. 보수에서 강준방 교수한테 자원반환을 만들었었는데 네. 항상 그 여당 때 안 하니까 다 야당 되면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들떠도 안 보죠. 네. 아니 문재인 때 안 하고 왜 이제 왔냐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MBC가 거의 뭐 전쟁터가 될 텐데 뭐 그때쯤 되면은 다시 강준만이든 뭐 좌우 인사들의 대안 됐던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거 자고 다 같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대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언론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언론 관련 활동가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학자들이 또 다 양쪽에 줄 서가지고 뭐 의원단했단 말입니다. 그 꼴이 뭐냐 MBC 꼴 난 거란 말이에요. MBC. 당장의 MBC도 문제지만 하여튼 10년, 뭐 20년. KBS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도가 돼서 그렇죠. 최악의 경우 저는 민영화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원래 보수는 민영화가 돼야 되는데 YTN 하는 꼴 보면 민영화는 아니라는 답 드러났습니다. 이거. 민영화를 제외하고 제3에 대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당장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방송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문진하고 KBS 이사만 바꾼 게 아니라 코바코 방송 광고공사죠. 여기도 바꿨다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민영삼 씨가 이해할 수 없는 인사죠. 이해할 수 없는 인사죠. 네. 이 코바코가 이른바 방송사 광고를 대행해주는 에이전시 회사여서 방송 광고 시장을 움직이는데 민영삼 씨는 방송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광고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방송 광고 사장을 하는지. 원래 뭐 하시던 분이죠? 민주당에서 정치했어요. 민주당에서 정치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호남 쪽 정치하다가 그냥 시사평론 하다가 넘어와서 유튜브 했는데 아니 어쨌든 이 코바코는 방송을 했든지 광고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광고나 전문 언론도 그냥 이 종이신문 안 됩니다.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냐 이거 이 사람 도대체. 저는 뭐 잘 아는데 이분을 아니 시키더라도 하면 안 되죠. 시키더라도 본인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게 지금 방송 광고 시장에 지금 엄청 혼탁하거든요. 저게 엉망진창인데 그걸 개혁할 수 있는 지식이나 마인드나 의지도 없을 테고 분명히. 좀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광고 잡고 뭐 해서 보수 유튜브에 광고 밀어줄 거냐 그것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민영삼 씨 하나 월급 챙겨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월급이요? 네. 월급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따지면 뭐 한 2억 되나 연봉? 아니 그게 많은 거죠. 아니 유튜브로 이 사람이 얼마나 버는 사람인데. 유튜브 자기 유튜브 비하면. 그거보다 많이 봅니까? 유튜브 많이 법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뭘 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낙하산도 좀 기본적으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MB 정권 때 여기는 이원창 씨를 갖다 앉혔는데 이원창 씨는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언론인 출신. 근데 어쨌든 코바코 노조가 셉니다 여기도. 그 이원창 씨는 뭐 이명박에 줄 쓴 사람이니까 이 중립성에 위반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창 반대하고 대모하고 이러는데 이원창 씨는 자기가 코바코만 들어가면은 노조 때를 잡고 광고 뭐 보수 밀어주고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노조한테 잡혀버리니까 노조하고 술 마시고 그냥 그러다 끝났어요. 민영삼 씨요? 딱 이원창보다 더 문제 생기겠지 아마. 근데 이원창 씨는 그래도 기본 자격은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노조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노조하고 술 한번 마시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백희령 경정이라고 야 이분이 이런 증언도 하나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세관 수사에서. 그거는 지금 있었다는 건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모르잖아. 왜 그랬는지를.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만약에 이게 캐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닌 건데. 네. 왜냐면은 무슨 마약을 무슨 뭐 국내 유통하는 부분들을 뭐 봐줬다가 아니라 네. 관세청이라는 것은 국제 유통이 들어오는 걸 봐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세관. 그러면 마약이 네. 국제 무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시장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제 범죄 조직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마약과의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 벌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예. 그래가지고 저 파나마에 저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년, 30년 전에 노리에가 대통령이 네. 네. 마약 유통 그거 슬슬 봐줬다가 미군에 체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보는데 이거 만약에 따지고 들어갔을 때 관세청의 이 공무원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결돼 있는데 이걸 수사하는데 한국 정부가 무기시켰다? 이거 큰일 나는 수가 있죠, 이거. 그래서 좀 아직까지 내가 납득이 안 돼서 이거는 정말 그건지 마약 조직과 연결된 건지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마약 수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2년 내내 마약 얘기만 하다시피 할 정도로 했고, 그렇죠? 또 검사들이 마약에 대해서 마약이라는 게 경찰과 달리 우리가 마약 수사를 많이 해야지 하면서 자기네 일감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미지도 갖는데 마약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약 수사를 위해서 대규모로 뭐 인력을 파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마약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게 어떻게? 더군다나 이 국내 유통 조직도 아니고 국제 유통 조직을 지금 풀어줬다는 얘기인데. 어떤 힘이 작용됐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노리가처럼 국제 마약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에 체포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근데 뭔가 센 힘이 작동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무마시킬 수. 관세청에서의 마약 이 문제를 수사 무마시켰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을까 정도로. 없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정권은 마약 전쟁 떠들지 않았다는 얘기들은 국내 유통 얘기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봐주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정권이.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양평 땅이나 차상명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양평 땅이야 뭐 국내에서 비리 이거지는 거고 이건 잘못하면 국제적 연결돼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사실 마약이 퍼지게 되면 그야말로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 권위주의 정권 이런 데서는 국제 마약이 유통됐다는 그 공무원은 거 아마 100% 사용시킬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 수사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이해가 안 돼서 분석과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아니 기껏해야 그냥 검사 출신의 증거나 조작하는 인간이 무슨 국제 마약 조직과 연결됐겠어요. 근데 왜 봐줬냐 이거지. 관세청. 근데 관세청의 이 공무원들은 국제 범죄 조직과 유착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통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웬만한 국가들만 사용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걸 봐줬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건 진짜 특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넘어가면서 특검을 해야 될 사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많은 정도인데 역시 정권 종식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틀어 막고 있는 건데 뭐 하나라도 터지면은 이제 뭐 줄줄이 무너질 건데 뭐 제 생각에는 결국 장시호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시호 사건은 보수도 지금 이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는 보수도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보수의 빗장 수비가 풀려 있는 유일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8월 14일 뭐 그 이전에도 저희가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만 8월 14일이라는 날짜를 각자 수첩에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